그럼 이야기 좀 계속 이어나가서 그 추세, 가는 길, 방향성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맥락에서 요즘은 이제 반도체 디램 쪽에서 HBM, AI 뭐 요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관련된 이야기 좀 먼저 해볼게요. 미국 증시 보면은 AI 쪽에서 힘이 정말 폭발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이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지, 관련된 흐름은 이쪽은 AI 쪽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 2차 전지가 장기 성장 추세라고 그랬습니다만 AI도 마찬가지죠. 같은 길인가요? 지금 모든 분야에서 AI가 다 접목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산업 경쟁력도 따라 달라지고요. 지금 저희 대학 동료 교수가 AI로 뭐를 지금 거의 개발했냐면 이코노미스트를 개발해놨어요. AI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우선 그 이코노미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증권사가 하면은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그것도요? 동료 교수가 그거를 지금 일단 이코노미스트 만들어 놓고 다음에는 각 업종 애널리스트를 지금 만들려고 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아마 산업의 모든 분야에 AI가 그 산업의 경쟁력을 다 결정할 거예요. 이것도 큰 추세인데요. 근데 최근에 뭐 일부 기업도 거품이 발생했죠. 근데 거품이 발생하면은 결국 또 추세에 접근하거든요. 수렴해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긴 예, 하지만.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국내 시장에선 주목을 받는 게 사실은 반도체거든요. 일단은 숫자가 찍히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분야니까요. 그러면은 수출 쪽에서의 데이터와 좀 연결고리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가 좀 그렇게 막 좋다 상황은 아닌데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의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은 보이고 있잖아요. 반도체 포함해서 이쪽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그동안 우리 수출이 정말 부진했던 게 맞아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반도체 수출 보니까 중국으로 약 40%, 홍콩으로 15%, 중국, 홍콩으로 55%가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 경제 안 좋아가지고 반도체 중국 수출이 안 좋았는데요. 10월 통계 보니까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일 부진했던 게 우리 수출 중에서 반도체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18년에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였습니다. 근데 올해 14%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걸 바닥으로 저는 비중이 다시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반도체에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하이닉스라는 주가는 올해 뭐 70% 정도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고평가 논란도 HBM 관련 키워드에 대해서는 서서히 나오는 타이밍이더라고요. 아마 내년 기업 실적 증가를 많이 반영해버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중요하다, 흐름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만 너무 성장성에 HBM이 쏠린 쪽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짝 그 담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봐야 되나요? 아마 이제 내년 내후년 이익까지 계속 증가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반도체 아주 유명한 담당 애널리스트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2025년까지 실적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은 지금 다 반영해버렸는데 이제 그 2025년 실적을 아마 반영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가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 쪽에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저희가 생각을 지금 해야 되는 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HBM 쪽이 아니라 조금은 뭐라 그럴까 디램 쪽, 뭐 아니면 레거시 반도체, 뭐 모바일 쪽 수요에서 많이 눌렸던 쪽, 이쪽을 차라리 봐야 되는 그쪽에 건가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디램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저는 뭐 반도체 뭐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뭐 우리 OECD 기준은 2월, 우리 통계청 기준 4월 저점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수출 중심으로 회복될 텐데요. 그게 가장 크게 기여할 게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뭐 몇 개월 전부터는 반도체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제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한 어르신이 학교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교수님을 직접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주식 투자에서 많이 실패를 했는데 반도체 좋다는 이야기 듣고
반도체 주식 굉장히 큰 돈이시더라고요. 거의 4억 원 가까이 삼성전자 한 종목을 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저 6만 원대 후반에 사가지고 지금 7만 몇천 원 됐으니까. 근데 반도체 다 안 가면 또 괜찮은데 약간 라이벌이 좀 많이 가버렸어요. 그렇게 한쪽으로는 제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좀 나눠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어떻든 사이클은 반도체 사이클은 회복 국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멀리 보지 않아도 되는 시점은 맞긴 한 거겠죠? 내년 내후년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클 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을 해 둔 상황에서 환율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엔화의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경쟁력 측면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조금 방해받는 요인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봐도 괜찮은 상황일까요? 우선 지금 엔달러 환율이 151엔 정도인데요. 맞아요. 네. 어제 그제 국제결제은행에서 그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계산해가지고 발표했는데 그 통계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엔화가 한 37%나 저평가돼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 어떤 사건이 달러가 약세로 가든지 일본이 일드커브 컨트롤 같은 이런 정책을 어느 정도 포기할 기대 심리가 생기면은 엔이 강세로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동안 엔이 약세니까 우리 수출이 상대적으로 영향은 좀 받기는 받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가 수출 탄력도를 계산해 보니까요. 과거보다는 환율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결국은 세계 수요예요. 세계 경제가 좋으면 우리 상품 수출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신호는 G20, OEC도 발표하는 선행지수가 올 연 초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이 최근에 증가세로 돌아선 거예요. 환율에는 우리 수출이 과거보다 영향력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고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 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가요? 경기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내년 경기 사이클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올해 정말 좋았던 미국 경제는 내년에 안 좋아진다는 거고요. 올해 안 좋아졌던 우리 경제는 내년에 상대적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 경제가 좋을 수 있느냐? 우리 수출전에서 미국 비중이 18%거든요. 근데 중국 비중이 20%, 아세안 비중이 18%, 인도 비중이 3%예요. 그런데 우리 수출 중에서 아세안하고 인도 비중이 꾸준히 지금 21%인데요. 미국이나 중국 비중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급작스럽게 경착륙만 안 한다면 우리 인도, 아세안으로 수출을 하면서 내년에 미국은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출 중심의 경제인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저평가 매력에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쪽에서는 저희 조금 더 내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수출이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내년에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수출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게 반도체일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마 반도체 이쪽에 관심을 더 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조선업종이에요. 조선업종이요? 이거는 제가 울산에 같은데 강의 많이 가는데요. 그쪽 가가지고 관련 업종 최근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3년, 5년 수주를 많이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 IMO라고 세계 민간 기구가 있던데요. 그 기구에서 합의를 했더라고요. 매연이 많이 나는 배 다 바꾸자. 그 배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암모니아를 연료하는 배도 지금 우리 수주반마다 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거의 오염이 없다는 겁니다. 역시 그러면 다시 뭐 저가 수주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기술력으로 가니까 이쪽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든 거네요.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뭐 세계 경제 내년에 미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은 수출 물동량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선박 그 해운사들이 배를 좀 덜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수주 많이 받아놨는데 뭐 세계 경제 어려워지면은 해운사들이 배를 덜 사죠. 대금 문제가 뭐 수주를 덜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3년 지나가지고 수주가 줄어든다면은 또 주가라는 건 하천 미래를 반영하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분들 조선 관련 업종 이야기 들으니까 뭐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저평가 수출하면은 자동차도 요즘 뭐 급등락이 좀 있고 조용할 때가 있고 바쁠 때가 주가가 있긴 하지만 요즘은 또 관심이 이어지는 듯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줄어들 때 제일 늘어나는 게 자동차 비중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자동차 비중이 한 7 내지 8%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11%까지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만큼 선진국 우리 자동차 수출이 잘 되고요. 뭐 인도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도 우리 이거 전기차 자동차 수출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통계해 보니까 자동차가 재고가 좀 쌓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는데요. 저희 학교의 그 현대자동차 판매원이 매주 그냥 A4 용지 한 장에다 어떤 자동차 얼마고 그 다음에 대기 기간이 얼마다. 정말 이 현장에 뜨끈뜨끈한 자료네요. 그걸 매주 보내주게 보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 보니까 예를 들어 전기차는 한 1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차들이 뭐 6개월, 7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어제 보니까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전기차도요. 네. 1, 2개월이에요. 물론 하이브리드는 좀 기간이 길지만 14개월과 1, 2개월은 이 격차가 너무 큰데요. 교수님. 그리고 웬만한 차는 한 달 이내 다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자동차는 재고가 쌓이구나. 그럼 왜 재고가 쌓일까? 사실 그동안 자동차 많이 샀고요. 자동차라는 게 내구재니까 한번 사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임금 올랐는데 물가보다 더 오르니까요. 우리 가계가 가난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가계 자산 배분 보니까요. 제일 많이 비중이 줄어드는 게 보험 비중이었습니다. 연금 보험 비중인데요.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가계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2%인데요. 오늘 그 상반기 통계 보니까 27%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보험도 덜 들고 일부는 또 회약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가게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살 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도 되지만은 기업 이익이라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금리가 오를 때 집값도 올랐었어요. 그때는 경기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소득이 줄어들어가지고 집을 살 돈이 없으면요. 집값 못 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자산 가격 생각할 때 금리뿐만 아니라 소득도 함께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산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주식 시장의 만큼은 올해 후반, 내년 초까지 바라봄에 있어서 이제는 큰 장애물은 없다라는 가정하에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도 되는 그 시기 맞다고 보실까요?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 및 예금 그 비중이 46%로 너무 높거든요. 최근 43%, 4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 줄어들고 채권 비중 3%밖에 안 되는데요. 은행예금 비중 너무 높다. 그리고 지금 저평가된 게 채권이고 주식이다. 은행은 비중 줄여가지고 채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다. 물론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채권 투자를 권유하시고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젊은 앵커님 같은 앞으로 살 날이 100세까지 사셔야 되니까 몰리내다 보고 이럴 때 주식이 저평가돼 있거든요. 주식 사셔야 되죠. 그게 정말 저도 100세 시대 생각하면 막막하긴 한데요,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제 남은 세월 동안 만약에 투자처를 정한다고 한다면 주식시장 내에서 다 저평가인 것 같기도 하고 다 고평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봐야 되나요? 일단은 저는 네. 경기 사이클로 볼 때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업종 뭐 이런 거고요. 연초에 막 올해 뛰기도 했던 뭐 2차 전지, 로봇 이쪽은 내년에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을까요? 아니 로봇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거품이 발생했다가 저도 저 올 연초에 그 로봇 주식을 하나 사가지고 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로봇 주식을 산 거는 제가 울산, 뭐 포항 여러 저 큰 공장들 가봤거든요. 거의 다 기계 로봇이 일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그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될 것이다. 걔는 사람이 에피러냐, 개 밥주기 해서 개는 자기 밥주는 주인이 기계에 다치지 않을까 감시하기 위해서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게 자동화되고 있어요.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회장도 로봇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에서 자동차 만드는데요. 대부분 로봇이 만들어요. 아주 핵심 분야는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로봇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놓고요. 가만 놔뒀더니 엄청나게 오르다가 또 최근에 떨어지다가 또 오르다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산 거니까요. 몇 배 올랐는데 그냥 가만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저희 정리 마지막 질문 교수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연말에 투자할 때 이건 꼭 기억하세요. 내년 초 시장을 보면서 이 포인트는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는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앞으로 저는 금리보다는 경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는 수출 경기, 특히 반도체 경기를 봐야 된다. 중국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지금은 너무 좋은데 미국 소비가 계속 좋을 것인지 아마 내년 2분기에는 미국 소비 충격이 한번 오면서 기업이 고용 한번 충격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조금 앞으로 많이 남았지만은 내년 가가지고는 미국 소비 경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그러면은 주식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은 챙기는 전략도 뭐 1분기 정도까지 좀 비중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저 가계 금융자산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는데요. 미국 비중이 61%나 돼요. 평균적으로요. 유럽 비중 15%, 일본, 중국 비중 3%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미국 비중 61%는 너무 높다. 미국 비중 줄이고 유럽, 일본, 뭐 중국 조금 더 분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시작을 했다 결국은 경기 봐야 된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포인트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올해 말 내년에 산타가 오는 선물 그리고 까치가 오는 선물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빅터뷰 진행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